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 소리 이광희 TV의 이광희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박정희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에서 큰 전환점이 된 IMF 외환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은 박정희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었습니다. 중화공업 육성 정책의 수단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었습니다. 정경유착은 정치자금 제공 기업을 재벌로 육성하는 거였고요. 관치금융은 부실기업도 금융지원으로 살려준다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독재정권이 전형적으로 재벌을 육성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일어났고 외화 차입이 급증해서 외채 누적이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재벌들은 수익성 향상을 외면하고 외형 확장에 주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상주의 적자가 누적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외환위기가 초래되었는데 결국 외환보유고 고갈로 IMF 구제금융을 1997년에 신청했습니다. 재벌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자세히 보면 1990년대 재벌들의 다각화 분야는 제조업 분야와 비제조업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재벌들이 생겼고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던 기존 재벌들은 기존 사업을 더 강화했습니다.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금융업 신규 진출 또는 기존 사업을 강화했습니다. 금융업에서는 특히 종금을 주목할 만한데요. 많은 종금사가 외화차입 창구로 재벌들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증권, 보험, 카드 등도 재벌들이 신규로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그룹별 사업 다각화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삼성은 자동차에 신규 진출했죠. 대우그룹은 자동차 기존에 있는 자동차 산업을 세계 경영을 한다고 동구의 많은 나라에 진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SK, 통신, 정유, 석유화, 금융 쪽에 진출했고요. 하나도 금융화학, 레저 쪽에 새로 사업 다각화를 했죠. 현대는 전자산업에 확장을 했고요. LG는 반도체를 강화를 했습니다. 롯데는 유통과 호텔, 건설 쪽으로 다변화를 했고요. 한지는 항공 쪽으로 다각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벌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1990년대에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재벌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는 많은 외화자금의 수요가 필요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재벌들의 설비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 공장 건설에 막대한 외화가 소요되었습니다. 공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기계설비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기계설비는 국내에서 만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을 해외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화로 결제를 해야 됐기 때문에 외화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비제조업 분야의 금융업 분야에서는 1990년대에 재벌 계열 종금사가 다수 설립되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벌들의 외화차입 창구 역할을 했지만 종금사는 은행과 달리 예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금사들은 그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신들의 영업 전략을 외화차입을 하고 이거를 원화로 대출해주는 이런 전략을 폈는데요. 외화는 당시에 굉장히 저금리였어요. 원화는 상대적으로 외화보다도 금리가 높아서 해외 금리보다 국내 금리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화 차입하고 원화 대출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종금사들은 이렇게 외화 차입하고 원화 대출하다 보니까 외화는 단기로 차입을 하고 원화는 장기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수익이 생기겠죠. 그리고 종금사의 목적이 원래 단기 금융시장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단기 외화 차입에 주력했습니다.
당시 금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당시 국내 금리를 비교해보면 국제 금리는 국내 금리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국내 금리인데요. 한국 회사채 3년물 금리는 뭐 12%, 14%까지 이르는 아주 높은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 금리, 페더럴 펀드의 연방기금 금리하고 달러화로 보통 해외에서 차입을 할 때는 라이보 금리를 적용을 하는데요. 이 라이보 금리는 런던 은행 간 금리입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 달러화 6개월짜리 라이보 금리는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6% 정도 밖에 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1990년, 91년, 92년, 93년부터 6% 정도도 안 되는 4%, 6%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금리로 해외 차입을 해서 단기로 해외 차입을 해서 장기로 국내에 배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 2배 이상 남는 장사였죠. 그러나 이 구조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단기로 해외 차입을 한다는 것은 계속 6개월 정도 만기가 끝나면은 또다시 그거를 만기를 6개월 더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6개월 지나서 다시 6개월을 연장을 하고 또 6개월을 연장을 하고 계속 연장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이런 종금사의 영업 전략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IMF 외환위기가 났던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벌들이 너도나도 사업 다각화에 나서자 외화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맨 위 그래프가 총외채 그래프인데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그래서 1993년까지만 해도 500억 달러 미만이었어요. 그 아래에 있다가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직 상승을 했죠. 그래서 1997년은 1617억 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한 3, 4년 사이에 5배가 외채가 늘어난 겁니다. 엄청난 증가 속도였죠. 이 중에서 단기 외채는 장기 외채의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외환위기 나기 전인 1996년 보면은요, 장기 외채는 1449억 달러였는데 단기 외채는 703억 달러로서 거의 절반 수준이었죠. 단기 외채라는 거는 만기가 1년 이하인 그런 거를 단기 외채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상환해야 될 그럴 거를 단기 외채인데, 이 정도로 총 외채 중에서 단기 외채의 비중이 높았던 겁니다. 이거는 벌써 위험 신호를 알리는 거였어요. 이에 비해서 더 위험한 거는 외환 보유고는 잘 아시다시피 500억 달러가 안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96년에 332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단기 외채는 703억 달러였는데 외환 보유고는 332억 달러니까 만약에 단기 외채를 다 상환해야 된다면 이걸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이렇게 낮은 수준에 이르렀던 거는 한국의 경상수지, 한국 경제의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1993년 약간의 흑자를 나타낸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 수준이었고 1996년은 더 큰 적자였죠. 245억 달러 적자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인 거는 많은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수익성 없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있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수출도 잘 되고 그러면 경상수지도 많은 흑자를 벌였겠죠. 그런데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원인은 대기업들이 수익성 없는 사업에 너도나도 앞다투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수익성은 불문하고 외형을 확장해서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경쟁자들을 이기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집권층에 의해서 용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용인이 됐던 거는
박정희 때 실시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육정 정책부터 그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재벌이 되는 것을 계속 허용했고, 그렇게 계속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으로 재벌들을 키워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가 그래도 민주화가 됐던 1990년대 소위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부에서도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외환위기를 맞게 됐던 겁니다. 이거는 경기 순환 국면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7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위에 표시된 거는 경기의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갈색, 이 색깔이 경기의 확장 국면이고요. 이쪽 짙은 회색, 이게 경기 수축 국면입니다. 그래서 확장 국면, 즉 호황이고 불황, 호황과 불황이 교대가 되는데요. 경제는 언제나 호황과 불황이 교대로 순환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경기 순환 국면이라고 그러죠. 경기 순환에는 정점과 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점은 피크고요. 저점은 trough, 이게 저점입니다. T가 저점, P가 정점. 그래서 93년 1월이 저점이고 96년 3월이 정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경기 확장 국면이었어, 호황 국면. 이때 재벌들이 너도 나도 사업 확장을 했습니다. 수익성 없는 사업 너도 나도 확장해서 재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몇 년간은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을지라도 지나면 바로 그게 이익으로 나니까 다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바로 경기 하강 국면으로 돌입할 때 이때 사고가 터졌어요. 바로 96년 1월부터 이제 확장 국면이 되고 한 1년 있다가 97년부터 드디어 재벌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대기업 경영악화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부채 비율이 급증을 했는데 평균 부채 비율이 96년 말에 약 400%였어요. 이는 OECD 평균 부채 비율이 100% 이하에 보면 엄청난 부채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 원의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자기 자본은 100억이라는 이야기예요. 100억. 나머지 400억 원을 빚을 내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 500억 원의 회사로 운영을 하니까 이익이 날 때는 100억 원만 이익이 나면 그 100억이 더 불었어요. 100억이 더 부르면 회사가 경기 호황 국면에서 장사를 잘해서 100억 원의 이익을 더 늘리면은 이 100억 원이 자기 자본 이 100억에 비하면 100% 이익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 400억 원을 부채로 하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했다면은 이 전체가 자기 자본이 500억이 되기 때문에 500억 원에서 100억을 내면 2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요. 호황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그럼 불황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손해가 100억이 나면 자기 자본 다 잠식을 해버린 거죠. 100억. 아래에 있는 100억을 다 잠식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부채는 40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 자본을 다 500억 원으로 경영을 했다고 할 때 100억 손해를 본다면 자기 자본 100억만 손해보고 400억은 남아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불황에도 능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이. 그런데 한국은 대부분 평균 부채 비율이 약 400%인가. 이렇게 400%가 된 거는 너도 나도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몸집 키우기만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수익성은 전혀 불문하고요.
자,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경기 국면이 전환을 했어요. 이제 호황. 1993년 1월에서 3년 정도 끝나고 96년이 돼서 불황이 시작된 거예요. 기업 경영이 악화하여 금융비용 부담이 이제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빌리면 부채 비율이 400%가 되면 금융비용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자를 내야 되니까 매년. 그러면 자, 불황으로 전환될 때 우선 물건이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물건이 안 팔려서 손해를 보고 거기다 대고 금융비용은 여전합니다. 불황됐다고 금융비용 이자 안 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내야 돼요. 그러면 금융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웬만큼 벌어서는 이 금융비용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파산하는 겁니다. 불황 때 파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불황 때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97년부터 대기업이 연쇄부도에 일어났죠. 97년 1월에 한보철강, 97년 3월에 산미그룹, 97년 8월에 기아그룹, 97년 10월에 대우그룹 자금학화. 뭐 이거는 주요 그룹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한보철강은 이게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는 수십 개 회사들이 있어요. 각기 다 수십 개씩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부도나니까 그 파장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1997년 대기업 부도 사례는 이와 같습니다. 1월 달에 한보철강, 주요 분야가 철강이고요. 3월 달에 산미그룹, 특수광 쪽 철강,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진로그룹, 6월 달에 대농그룹, 7월 달에 혜태그룹, 8월 달에 기아그룹, 10월 달에 대우그룹 일부 계열사, 11월, 12월에 한신공영, 고압, 동아건설, 쌍용그룹 일부 다 부도나거나 자금학화, 부도 일보 직전에 몰리는 시점이 됐습니다. 외환위기 구체적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1997년 7월에 태국 바투화가 폭락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원화도 1997년 8월에서 10월까지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97년 초에는 800원대였는데 11월 초에 1000원을 돌파를 했어요. 외국인들도 한국 금융시장에 있으면 손해가 막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외화자금을 유출을 한 거죠. 그리고 외채를 빌려준 외국 채권자들은 이제 더 이상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돈을 띨 수 있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한국 시장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발을 빼려고 하는 거죠. 만기 연장을 안 해줌으로써 단기 상환할 외채가 많은 그러한 한국 금융시장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또 외국인 자금 유출되고 경상수지 적자 계속되면서 외환보유고는 급감했습니다. 결국 1997년 11월에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되고 외환보유고가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7년 12월 3일 IMF에 공식 구제금융을 요청을 했죠. 그 다음 날에 약 580억 달러 규모 구제금융에 합의를 했습니다. 외환위기의 영향은 실로 컸습니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물러나고 김대중 정부가 선거에서 새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으로 정권이 교체한 최초 사례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제일 먼저 재벌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부터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중복 과잉 투자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빅딜인데요. 재벌 간 사업 맞교환, 중복 과잉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맞교환을 했던 거죠. 삼성, 현대, LG, 대우 등 4대 그룹이 주 대상이었고요. LG에서도 반도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현대 쪽으로 넘겨줬죠. 현대는 LCD 사업을 LG 쪽으로 넘겨주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 석유화학을 포기하고 하나 쪽으로 넘겨준 거고, 삼성 자동차도 르노가 인수를 해서 결국 르노 삼성 자동차가 탄생을 했죠. 항공산업도 구조조정을 해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하이로 이렇게 통폐합을 했고요. 외환위기의 가장 큰 영향은 이때부터 고용 없는 성장이 시작됐습니다. 재벌들은 대규모 감량 경영, 소위 워크아웃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더 이상 수익성 없는 그런 사업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인원들도 없다고 생각되는 노동력,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노동력도 과감히 정리를 함으로써 감량 경향에 돌입을 하게 된 거죠. 결국 IMF 외환위기는 대기업이 수익성 한계에 봉착했다는 걸 뜻해요. 박정희의 중화공 육성 정책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성장했던 재벌들이 수익성 한계에 봉착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고 그 외환위기를 잘 수습을 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경제 성장률은 계속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르고 있는데요. 거의 성장률이 정체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새로운 성장 전략은 중소벤처기업에 의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벤처기업을 이용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자, 앞에서 봤던 대기업 빅딜 사례, 반도체 LCD, LG와 현대 간에 서로 빅딜이 일어났죠. 석유화학 빅딜은 삼성을 한화하고 LG 쪽으로 이렇게 넘겨준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빅딜은 대우자동차는 GM 쪽으로, 삼성자동차는 르노가 인수를 하게 됐죠. 항공기 빅딜은 카이 쪽으로 다 하고요. 조선중공업도 다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것. 현대 결국은 다 되지는 않았지만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정리가 됐죠. 자, 한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실시한 73년, 이때 경제 성장률이 피크를 이룬 뒤에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요.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 나서 98년에는 마이너스 4.9% 역성장을 했죠. 역성장을 하고 물론 다음 해에는 회복을 했지만 그 여파로 지속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잠시 또 역성장을 했고요. 그럼 현재 1%도 안 되는 그런 성장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로빈슨 교수가 말한 것처럼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는 일시적인 성장은 이룰 수 있지만 그게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박정희의 중화공업 육성정책 그 자체도 이미 성장률을 높이 오르던 성장률 자체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결국 1980년 광주 항쟁과 1998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서 거의 절단나다시피 했죠. 그 후유증이 너무 커서 그 뒤에도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역성장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 한국 망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경제 성장률을 다시 올릴 수 있고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거는 바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더 이상 대기업한테는 기댈 수가 없어요. 이제 재벌들은 한계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벤처기업을 이용해서 경제 성장률을 다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비상을 할 수가 있겠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당시 경제 총수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었던 강경식 부총리였어요. 강경식 부총리는 당시에 그 긴급한 경제 상황, 주가 폭락, 대기업들의 연쇄부도 외환보유 급감에서 한국 경제 위기다. 많은 우려들이 나오는 도중에 전국을 돌면서 명의론 강의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란을 더 키웠죠. 강경식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병자처럼 보이지만 체질 자체는 튼튼하니 명의가 손만 보면 바로 치유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자신을 비롯한 재정경제원이 명의니까 손만 보면 바로 치유될 걸 호언장담한 거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금융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위기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아니하고 무책임한 처사였죠. 강 부총리는 외환위기 발생 직후에도 반성은커녕 변명만 늘어놨어요. 이런 사람이 부총리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한심할 따름이죠. 다음은 장하준 케임브리지 경제학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경제의 직접적인 담당자는 아니지만 멀리 영국의 케임브리지대에서 경제학 강의를 하면서 한국 경제를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처방 같은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장하준 교수입니다. 장하준 교수는 외환위기 전 재벌들의 중복 과잉 투자는 사실이 아니다. 재벌들이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문어발식 확장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중복 과잉 투자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 팩트를 부정하는 거죠. 제대로 현실을 보지 않는 겁니다. 또 장 교수는 기업의 수익성은 영업이익률로 보야 하고 당시 영업이익률은 높은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기업 회계에서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경상이익을 수익으로 보는 것은 회계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것이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경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자 비용을 안 내고 기업들이 경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영업이익만 봐야죠. 근데 돈을 빌려오면 반드시 이자를 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뺀 경상이익을 수익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불황 때 파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환위기 원인은 OECD 가입에 의한 금융 개방에 있다라고 장 교수는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부도 원인이 어음수표 제도 때문에 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외화자금이 필요할 때 편하게 자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OECD 가입하면서 국내 시장 자체를 개방하고 자본 자유를 실시를 했는데 그러한 금융 개방 때문에 외환위기가 났다. 이렇게 말한다면 기업이 부도날 때 마지막에는 어음이나 수표를 결제를 못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형식적으로는. 그러면 어음 수표제 때문에 기업이 부도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어음 수표제도가 없으면 기업이 부도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수익성이 높으면 어떤 금융 시스템 하에서도 결코 파산하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없는데 하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파산하게 된 거예요. 기업 부도 원인이 어음 수표제 때문에 있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기업인들한테 하면 굉장히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은 자본시장 개방을 할 때 매우 신중하게 했습니다. 남미는 이미 70년대 완전 개방을 한 그런 상태로 자본시장이 개방이 됐는데 한국은 매우 신중하게 했고 남미보다도 20년 뒤인 1990년대 초에 외국인 직접 투자를 일부 허용했고 제한적으로 그거를 점점 늘려나가면서 꾸준히 점진적인 개방을 했기 때문에 OECD 가입에서 금융 개방을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이 외화 자금이 필요할 때 편의상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금융 개방을 해놓으니까 기업들이 수익성 없는 사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외화 자금을 끌어다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또 비유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도 집을 살 때 대출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대출이 없으면은 집 사는데 정말 어렵겠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이라든가 그런 대출 제도를 제공을 했는데 그거를 무분별하게 너도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대출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집값을 올리면은 결국은 집값을 올려서 그것이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너도 나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는 것이 원인입니까? 아니면은 대출제도 자체가 원인입니까? 대출제도 자체는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제공한 시스템이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거 자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대출제도 자체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OECD 가입 뒤에 금융개방도 자본자유화 자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수익성 없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해외에서 너도 나도 단기 외채를 끌어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이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정부도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위기의 원인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외환위기의 원인을 잘못 알고 있고 호도하면 나중에 또다시 외환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장하준 교수가 10여 년 전에 태도남마 한국경제라는 책에서 외환위기와 한국경제에 대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배변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서 그때 분노를 해서 그 책을 읽고 비판했는데 그 비판의 분량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페이지마다 다 비판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당시에 있는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작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벌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한국 경제의 전개 과정이라든가 박정희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 그다음에 외환위기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김유택 서울대 명예교수 발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 교수는 장하준 교수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외환위기는 흑자부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흑자입니까? 대기업은 연쇄부도라고, 경상수지 적자는 누적되고 있으며 단기유체는 급증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흑자란 말이에요?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영업이익이 흑자란 말입니까? 이런 교수에게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렇게 배운 학생들이 나중에 정책 담당을 하면 또다시 외환위기를 일으킵니다. 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공장을 차리고 이렇게 계속 공장을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자본을 빼버리면 그렇지. 이 외국에서 받는 론 그 대부가 리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흑자 부도가 나버리는 거죠. 기업은 잘 돌아갔는데 부도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환 위기의 본질은 바로 너무 섣부른 시기상조 이 OECD 가입으로부터 시작했다. 앞에서 말한 강경식, 장하준, 김태효 이 3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적극 찬양, 옹호하면서 이 덕분에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 외환위기가 대기업의 중복 과잉 투자 때문이 아니라 금융시장 개방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정희가 유신 독재를 지속하기 위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을 통해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밀어붙여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박정희가 외환위기의 원흉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1980년대에도 한국이 외채위기를 겪었던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983년 세계 청소년 축구 4강이 외채 4강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청소년 축구 4강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한국이었는데 한국만 빼고 나머지 세 나라들은 다 부도가 나서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한국도 이때 부도 일부 직전까지 몰렸는데 운이 좋아서 아슬아슬하게 외환위기에서 살아나고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면서 1980년대 호황이 닥친 겁니다. 운이 좋았던 것은 당시 1985년도에 플라자 협정을 맺음으로써 일본 엔화가 2배 이상으로 강세를 유지하면서 한국 원화가 상대적으로 싸졌죠. 그래서 일본과 경합하고 있던 한국의 수출 제품이 경쟁력이 대폭 높아지면서 해외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기에서 기사회생하고 1980년대 3조 호황을 구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운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기술로, 우리 실력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이런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도 그 당시에도 똑같이 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도 정경유착, 전두환 독재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 관치금융이 이루어지면서 재벌들은 무분별하게 사업 확장을 했고 너도나도 외화 빌려서 공장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채위기에 몰렸던 겁니다. 1990년대 상황과 똑같아요. 다만 그때는 기사회생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뒤에 3조 호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이 다를 뿐입니다. 이러한 행운이 1990년대 IMF 때는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외부에서 떨어진 거지, 하늘에서 툭 떨어진 거지, 우리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는데 그 행운을 또 바래요? 정말로 그걸 또 행운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결국 이런 똥강아지 관료 및 학자들 때문에 외환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들 모두가 서울대 출신인데 이런 서울대는 개나 갖다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서울대 10개 만들면 외환위기 10번 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서울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박정희의 유신 독재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어떻게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는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 성장을 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박정희의 유신 독재와 중화공업 육성 정책으로 IMF 외환위기라는 대재앙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경제 성장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어서 이제는 국가 존립의 위기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시스트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쇠퇴해가는 대기업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충실히 실행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 이광희TV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